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가 최은서의 폐부를 찔렀다. 유리창 너머로 핏기 없이 잠든 동생 은호의 얼굴이 보였다. 17,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동생은 이름 모를 희귀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누나, 담당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은서의 어깨를 짓눌렀다. 은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임상 실험 중인 신약이 있는데 그걸 시도해보는 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바닥을 보며 말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쳐서 최소 5억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격. 은서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작은 조경 설계 사무소를 차려 고군분투했지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빚더미와 감당할 수 없는 절망뿐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은호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운명은 기이한 제안을 던져왔다. 며칠 후 옥탑방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던 그녀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자신을 아우라 건설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비밀 유지 각서와 함께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 아우라 건설의 CEO, 강태준, M&A의 귀재, 마이더스의 손,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유명한 남자. 그런 거물이 왜 나를 은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아우라 타워로 향했다. 도시를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 아우라 타워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그 명성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방의 주인인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최은서 씨,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완벽한 비즈니스 톤이었다. 본론부터 말하지. 시간이 없으니 난 1년간 내 약혼녀 역할을 해줄 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해. 은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약혼녀 역할. 태준은 그녀의 혼란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상이 같았다. 당신에 대해 조사해봤다. 명문대 조경학과 수석 졸업,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재능은 있지만 현실은 동생 병원비 때문에 파산 직전, 자존심은 강하지만 돈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내게는 당신의 그 절박함이 필요해. 모욕적인 말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 상품 가치를 매기는 듯한 말투.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그의 얼굴에 혐오를 던져주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5억이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왜, 저죠, 내 할아버님. 아우라 그룹의 회장님께서 자꾸만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계신다. 그리고 곧 계약을 앞둔 중동의 보수적인 투자자가 파트너의 가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야. 내겐 이 모든 걸 잠재워줄 방패가 필요해. 1년짜리 완벽한 약혼녀,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군말 없이 사라져줄 사람. 그는 마치 로봇의 스펙을 읊는 것처럼 말했다. 그의 세상에서 사랑이나 결혼은 그저 사업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정확히 1년, 계약금으로 10억을 선지급한다. 성공 보수는 없다. 계약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10억. 은서는 숨을 멈췄다. 그 돈이면 은호의 수술비는 물론 밀린 빚까지 모두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조항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말투와 표정, 그와 나눠야 할 대화의 시나리오, 심지어는 사적인 공간에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거리까지.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완벽한 연기를 위한 배우의 대본이자 노예 계약서였다. 제8조 사망을 최은서 은갑 강태준의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없으며 그의 감정 상태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7항 본 계약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이며 계약 기간 중 어떠한 형태의 스킨십이나 감정적 교류도 금지한다. 모든 조항이 그녀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그녀를 10억짜리 약혼녀 인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팔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산소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은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계약 기간 동안 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라도 조경 설계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팔더라도 자신의 꿈까지 팔 수는 없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좋다. 허락하지? 그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왕처럼 말했다. 변호사가 만년필을 내밀었다. 펜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차, 뜬, 서, 그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과 자존심의 일부를 팔아넘긴 기분이었다. 계약서에 사인이 끝나자마자 태주는 다시 원래의 냉정한 CEO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비서실장이 스케줄과 필요한 물품들을 보낼 거다. 늦지 마. 그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대화도 없었다. 은서는 텅 빈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오며 손에 쥔 계약서를 꽉 쥐었다. 차갑고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그녀가 뛰어든 위험하고도 서글픈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다음 날부터 최은서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곰팡내 나던 옥탑방에서 나와 강태준이 마련해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아침부터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너 교육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그녀를 찾아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우라 건설의 안주인에 걸맞은 모습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색한 명품 옷을 입고 불편한 하이힐을 신고 걷는 법을 배웠다. 와인을 종류별로 구별하는 법,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태준과 그녀의 러브 스토리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2년 전 한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강태준은 최은서의 순수한 열정과 재능에 반했고
최은서는 그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에 끌렸다.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은서는 대본을 외우는 배우처럼 감정 없는 눈으로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동생 은호는 계약금이 입금되자마자 미국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그 사실만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강태준과의 첫 공식 석상은 한 작은 갤러리의 개관 기념 파티였다. 그는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오늘 내 옆에서 당신은 그림자야.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신회만 반응해. 미소는 5도 각도로. 내 팔을 잡을 땐 손가락에 힘을 빼.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강태준의 약혼녀를 보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 있는 값비싼 장식품일 뿐이었다. 은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사람들의 교양 있는 질문에 대본대로 대답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연기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진짜 시험대가 찾아왔다. 강태준의 할아버지,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과의 저녁 식사였다. 할아버지는 늙은 호랑이 같은 분이야. 태준이 식사 장소로 향하며 경고했다. 어설픈 연기는 금방 들통날 거다. 그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마. 질문에는 최대한 짧고 겸손하게 대답하고 그는 그녀가 실수를 저질러 자신의 계획을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강 회장의 저택은 도심 속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수십 년은 됨직한 소나무와 잘 가꿔진 정원이 저택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서는 조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원의 나무 한 그루,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심한 손길로 관리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강 회장은 소문대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다. 그는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물었다. 그래서 네가 내 철부지 손자놈을 구제해주겠다는 그 아가씨냐?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은서는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집안 내력부터 시작해 태준과의 첫 만남, 그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까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쉴 새 없이 던졌다. 은서는 시나리오대로 외워온 답변을 실수 없이 늘어놓았다. 태준은 그녀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여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화제를 돌렸다. 요즘 내가 난초에 빠져 사는데 저기 저 출란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걱정이야. 최고의 원예사를 불러다 맡겨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구나. 그가 가리킨 곳에는 희귀한 황화소심 출란 한 분이 놓여 있었다. 은서는 저도 모르게 난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녀의 눈은 조경 건축가 최은서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회장님, 저 난초는 햇빛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전문가의 소견이 튀어나왔다. 태준이 당황하며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황화소심은 원래 반음지에서 자라는 품종이라 직사광선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화분의 흙을 보니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인 것 같네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앓고 있는 겁니다.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와 부엽토를 섞어 분갈이를 해주고 아침 햇살이 잠시 드는 동쪽 창가로 옮겨주시면 금방 기운을 차릴 겁니다. 그녀는 난초의 품종과 특성, 관리 방법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것은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식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딱딱한 인형 같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태준이 아닌 은서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고작 20몇 살 먹은 아가씨가 난초에 대해 제법 아는구나. 내 전공이 조경이라고 했던가. 네. 회장님, 제 유일한 재능입니다. 은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의외의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강 회장은 돌아가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음에 우리 집 정원 설계를 두고 자문이나 한번 구해야겠구나. 그것은 명백한 호감의 표시였다. 저택을 나와 차에 올라타자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 때문에 고용된 예쁘장하지만 영혼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빛나는 눈빛과 자신감.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녀 자신만의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궁금해졌다. 최은서라는 여자에 대해. 오피스텔로 돌아온 은서는 피곤함에 소파 위로 쓰러졌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연기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늙은 호랑이 같던 회장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전문가 행세를 해버린 것에 대한 아찔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최은서 자신으로 돌아간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오늘 보았던 강 회장의 출란을 그리기 시작했다. 섬세한 붓터치로 난초의 인맥 하나하나를 그려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았다. 이 차가운 계약 관계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주는 무의식적으로 노트북을 켜 최은서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다. 그녀가 과거 수상했던 조경 설계 공모전의 작품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따뜻하게 담아낸 그녀의 설계안들은 그가 평소 추구하던 차갑고 직선적인 건축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작품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계약서의 조항들을 기계처럼 수행하던 여자, 그 여자 안에 이토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 회장과의 저녁 식사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강태주는 여전히 차가운 고용주였고 최은서는 성실한 피고용인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조경에 대한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은서는 그의 일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제주도 출장에서 찾아왔다. 아우라 건설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최고급 친환경 리조트 엘리시안 필드의 부지 실사를 위한 출장이었다. 태주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렸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남자였다. 은서는 그의 약혼녀로서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은 리조트가 들어설 곧자왈의 원시림에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제시한 인공적이고 화려한 조경 설계안이 제주의 원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서의 조항은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는 인형이 되어야 했다. 출장 마지막 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성공을 자축했지만 태주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스위트룸으로 돌아가자마자 쓰러졌다. 며칠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의 강철 같던 몸을 무너뜨린 것이다. 총재님, 정신 차리십시오. 비서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구급차를 부르려 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강태준의 건강 이상설이 퍼져 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잠깐만요.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침착함을 유지한 것은 은서였다. 그녀는 태준의 이마를 짚어보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단순한 과로와 몸살이에요. 열이 아주 높아요. 병원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다들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비서실장과 직원들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방 안에는 은서와 불덩이처럼 뜨거운 숨을 내쉬며 의식을 잃은 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계약 관계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냉혹한 CEO 강태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다. 마치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 은호처럼 그녀는 익숙하고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풀어 숨통을 틔워주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목을 닦아주었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그의 머리에 받쳐주었다. 태주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악몽을 꾸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옛 약혼녀의 비웃음, 그리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이사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 그는 차가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고독한 싸움. 그때 그의 뜨거운 이마 위로 시원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희미한 실루엣을 보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영 같기도 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의 끈을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새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은서는 뜬 눈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해열제를 먹여야 했지만 빈속에 약을 먹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호텔 주방으로 내려가 셰프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영양이 풍부한 전복과 소화가 잘 되는 쌀을 넣고 정성을 다해 끓인 전복죽이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태준을 부축해 앉히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갔다. 조금만 드세요. 이걸 먹어야 약을 먹고 열을 내릴 수 있어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에게 죽을 떠먹였다. 태주는 무의식 중에 그녀가 주는 죽을 몇 숟갈 받아 먹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자 그의 몸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태주는 눈을 떴다. 지독했던 열은 사라지고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맑았다. 그는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침대 옆 의자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는 최은서의 모습을.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 간호의 피곤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태준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평화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감촉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지난밤 자신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간호해준 사람은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움직이는 을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맙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은서가 잠에서 깨어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황급히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돌아와 그의 상태를 보고했다. 열은 완전히 내리셨습니다. 여기 죽을 준비해 두었으니 드시고 약을 복용하십시오. 비서실장님께는 10시에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은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붉어진 그녀의 귀는 그녀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태준 역시 고맙다는 말을 참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에게 그런 종류의 말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을 간호하던 그녀의 다정한 모습과 햇살 아래 잠들어 있던 평화로운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제주도 출장 이후 강태준과 최운서의 관계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들의 행동과 눈빛 속에는 계약서에 없는 언어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은서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 위로 과거의 그림자가 어둠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아우라 건설의 실세 중 한 명인 최민혁 이사는 최근 강태준의 변화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오랜 라이벌이자 호시탐탐 CEO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늙은 호랑이 강 회장마저 구워 삶았다는 혜성처럼 나타난 태준의 약혼녀. 최 이사는 그녀의 존재가 태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최운서,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최 이사는 자신의 신복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태준의 정보팀이 형식적인 신원 조회만 했다면 최 이사의 사람들은 그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까지 파고들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은서의 동생이 앓고 있는 희귀병과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고를 받은 최민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그랬군.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엮인 관계였어. 그는 이 정보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폭탄으로 간직해두기로 했다. 강태준이 가장 높이 올라섰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락시켜줄 최고의 무기였다. 내부의 적이 칼을 가는 동안 외부에서는 잊혔던 과거의 망령이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의 집무실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태준의 옛 약혼녀이자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딸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3년 전 더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로 떠나며
태준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준 장본인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태준이 아우라건설의 CEO로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자 뻔뻔하게도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태준 씨, 오랜만이야. 더 멋있어졌네. 수진은 마치 어제 만난 연인처럼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서처럼 태준의 옆에 서 있던 은서가 들어왔다. 수진은 은서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투로 물었다. 어머, 이쪽은 누구 새로 뽑은 비서인가? 내 약혼녀. 최은서 씨요. 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수진의 등장은 그가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소금과도 같았다. 은서는 그의 굳은 표정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그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다. 약혼녀 태준 씨, 농담도 이런 애가 당신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해. 수진은 대놓고 은서를 무시하며 그녀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태준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어렸어. 당신이 내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은서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계약서의 조항 따위는 잊어버린 채 이 여자의 뺨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것은 계약 파트너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남자를 모욕하는 다른 여자에 대한 본능적인 분노와 질투였다. 은서는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놀랐다. 나가. 태준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오수진은 매몰차게 쫓겨났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탐욕과 집착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무너졌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다음 날 있을 공식 행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은서는 계약에 따라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가 본 것은 언제나 완벽하고 냉철하던 CEO가 아닌 과거의 상처에 괴로워하는 한 연약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왜 돌아온 거야? 술에 취한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은서를 수진으로 착각한 듯 보였다. 날 그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뭐가 더 필요해서 돌아온 거냐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강해 보여야만 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였으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단단했던 갑옷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은서는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다. 갑의 사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표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돌아서야 했다. 모른 척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픈 동생을 볼 때와 같은 연민과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그에게 건넸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온기를 건넸을 뿐이다. 태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숙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건넨 꿀물을 받아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그의 차가운 속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 누군가는 자신을 비웃거나 동정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거의 허물어졌다. 태준은 그녀 앞에서 더 이상 완벽한 CEO를 연기하지 않았고 은서는 그를 단순한 고용주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약서의 조항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태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 아래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최민혁이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고 외부에서는 오수진이 질투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로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후 강태준과 최운서 사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감정의 층이 쌓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 속에는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엘리시안 필드 리조트 프로젝트였다. 태준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 프로젝트는 해외 투자자들이 기존의 조경 설계안을 영혼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큰 위기에 봉착했다. 세계적인 거장에게 거액을 주고 맡긴 설계였지만 결과는 인공적이고 차가운 구조물의 나열일 뿐이었다. 태준은 프로젝트의 좌초 위기 앞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모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그때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던 은서가 나섰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어길 각오를 하고 밤새 자신이 직접 그린 스케치 몇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그녀를 비웃었다. 태준 역시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난초를 살려냈던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과 스케치 속에 담긴 비범한 아이디어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일주일 주지. 이사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 만약 실패하면 계약은 없던 걸로 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그날부터 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리조트 부지의 지형과 식생을 분석하고 제주의 자연과 신화를 디자인에 녹여냈다. 그녀의 컨셉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치유의 숲이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자연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예술품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곧자왈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아픈 동생이 언젠가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모든 산책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향기로운 허브로 만든 미로 정원을,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억력에 좋다는 식물들로 채운 추억의 정원을 구상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의 천재성과 열정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땅과 나무, 바람과 햇살과 대화하며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함께 일했다. 태주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으로 그녀 디자인의 예산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주었고, 은서는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견고하게 다듬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늦은 밤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설계안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들, 책상에 엎드려 잠든 그녀의 어깨 위로 그가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는 순간들, 이런 계약서에 없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들의 가짜 관계는
진짜 감정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일에 미친 워커홀릭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에게 끌리는 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은서는 돈 때문에 시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회의실에는 강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모든 핵심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최민혁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의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은서는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며 단상 위에 섰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긴장은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가짜 약혼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빛나는 조경 건축가 최은서였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제가 꿈꾸는 이곳은 단순히 머물다 가는 리조트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자연의 품에 안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입니다. 제 아픈 동생 같은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지막 말에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때 최민혁이 찬물을 끼얹었다. 꿈 같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더 초과될 예정입니까? 비현실적인 감상주의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셈입니까? 그의 날카로운 공격에 모두가 은서를 주목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섰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이건 비용이 아니오. 최 이사, 투자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서의 곁에 섰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최은서 씨의 디자인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영혼이자 심장이오. 사람들이 우리 리조트를 찾아올 이유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치유의 숲이 될 거요. 나는 이 비전에 아우라 건설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CEO의 강력한 선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은서의 디자인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직업적인 성공이었지만 그 기쁨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처럼 느껴졌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그의 딱딱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함에 은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기회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요.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돈으로 시작된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서로의 재능에 대한 존중과 인간적인 끌림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감정의 경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 있었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강태준과 최은서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류상의 약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설계를 논하고 작은 성공에 함께 웃으며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은서는 태준의 얼음장 같은 냉정함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을 보았고, 태준은 은서의 연약해 보이는 외면 속에 감춰진 강인한 프로의식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 달콤한 평화는 그들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질투와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최민혁 이사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운서라는 날개를 단 이후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대담해졌다. 초의 이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비장의 카드, 최운서의 비밀을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악명 높은 인터넷 연예 매체 기자에게 연락해 교묘하게 편집된 정보들을 흘렸다. 은서의 낡은 옥탑방 사진, 익명으로 처리된 그녀 동생의 진단서,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10억짜리 거래라는 암시까지. 며칠 후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다. 단독 아우라건설 강태준 CEO의 신데렐라 약혼녀. 알고 보니 10억짜리 계약 관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사에는 은서가 가난한 배경을 무기로 의도적으로 태준에게 접근했으며 동생의 병원비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받고 약혼녀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중은 열광했다. 순수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추악한 뒷거래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인터넷에는 은서를 향한 인신공격과 비난의 댓글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보수적인 중동 투자자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강태준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은서는 기사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와 비밀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절망에 빠뜨린 것은 곧이어 미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최운서 씨,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은호 군의 수술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기증자와의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은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민혁, 그 남자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그는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동시에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인 동생의 목숨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안 돼, 은호야.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결국 동생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태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자신이 사라져야 이 모든 공격이 멈출 것이고 동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강태준 씨, 계약. 그녀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다. 그는 분노하거나 그녀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은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한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건 나를 향한 공격이야. 당신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놈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분노한 한 남자였고 그녀는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단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은서를 자신의 의자에 앉히고 행동을 개시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그의 진심이 담긴 조항의 이행이었다. 첫째, 그는 미국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 행정실이 아니었다. 그는 병원의 최대 주주이자 자신의 오랜 사업 파트너에게 직접 연결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영어로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당장 수술을 진행시켜.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만약 내 동생의 미래가 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네 병원과 재단은 통째로 공중분해될 각오를 해야 할 거요. 은서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던 문제가 그의 전화 한 통으로 4분 만에 해결되었다. 둘째, 그는 법무팀과 홍보팀을 긴급 소집했다.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 허위 사실, 유포로 즉시 고소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이 다시는 펜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언론을 통제해 더 이상 최운서 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그의 불타는 눈은 최민혁을 향했다. 감사실에 연락해 내일부로 최민혁 이사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키고 그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하라고 비자금, 횡령, 배임,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그놈을 감옥에 쳐넣을 증거를 찾아내 그는 최민혁을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를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은서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때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자신의 것 안에 어느새 최운서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지시를 마친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만은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계약서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동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약속이었다. 은서는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위기의 폭풍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방역은 신속하고 강력했다. 최은호의 수술은 즉시 재개되었고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사는 천문학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아우라 그룹의 홍보팀은 쉴 새 없이 해명 자료를 쏟아내며 여론을 잠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터진 스캔들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에 더 열광했고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강태준의 유능한 참모들은 모두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금은 최운서 씨와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이번 스캔들은 총재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그녀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모든 세포가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내 약혼녀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해결할 거요. 그의 선언은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님을 공표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기업가의 방식이었다. 법적 대응, 언론 통제, 힘으로 여론을 찍어 누르는 것. 그것은 들끓는 대중의 감정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은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강태준이 자신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불의 시작점이 된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태준과 그의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태준은 위험하다며 그녀를 말렸다. 굶주린 늑대떼 같은 기자들 앞에 그녀를 혼자 내보낼 수는 없었다.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서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진실은 제 입으로 직접 말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결국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우라타워의 화려한 대연회장이 아닌 작은 호텔의 소박한 세미나실이었다. 단상 위에는 연단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서는 태준이나 변호사의 동행 없이 홀로 단상 위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10억을 받고 약혼녀 행세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강태준 CEO를 사랑하긴 합니까? 아니면 돈만 사랑합니까? 은서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당당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의 정직한 첫마디에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저는 강태준 CEO와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시작한 관계. 맞습니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명품백을 샀거나 호의호식하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인 제 동생, 희귀병으로 죽어가던 제 동생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사를 구차하게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을 구걸하는 나약함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개인사를 해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스크린에 그녀가 밤새 준비한 엘리시안 필드의 조경 디자인 도면과 3D 영상이 떠올랐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제 직업은 조경 건축가입니다.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은 강태준 씨의 약혼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를 제 손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교감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개인적인 스캔들을 해명하는 자리가 순식간에 한 천재 건축가의 작품 발표회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빠져들었다. 여러분은 저를 돈 때문에 몸을 판 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꿈까지 모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디자인은 제 아픈 동생이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태어난 저의 진심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기자회견장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진심과 당당함,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실력이 냉소로 가득 찼던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바뀌었다. 10억짜리 신데렐라 스캔들은 희귀병 동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건천재 건축가의 감동 스토리로 변해 있었다.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기자들 앞에 홀로 섰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자신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고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계약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도 아니었다. 존경심, 보호 본능, 그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끌림. 이 모든 감정을 합친 단 하나의 단어. 사랑.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지독한 계약 관계의 시작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그가 평생을 경멸하고 불신했던 그 감정이 거대한 폭풍처럼 그의 심장을 덮치는 순간이었다.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비즈니스 딜도, 회사의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최운서, 그녀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은서가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를 걸어 나왔다. 복도 끝에서 강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더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운서의 기자회견은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그녀의 진심은 세상을 움직였고 최민혁 이사와 그를 비호하던 세력은 역풍을 맞았다. 강태준이 지시한 특별 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 이사의 목을 조여왔다. 그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민혁의 거취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될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혁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총재,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소.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단 말이오. 당신은 CEO로서의 자격이 없소. 최민혁의 지지를 받는 이사들이 동조하며 태준을 압박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대들이 내 손자를 몰아내고 이 회사를 차지하시겠다. 노회한 회장의 등장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이사, 당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소. 감사팀의 자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다만 당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해드리지요. 태준은 스크린을 보았다. 그곳에는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은서의 모습이 떠 있었다. 최 이사의 말대로 제 최근 행동은 전적으로 프로페셔널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폭탄 선언을 했다. 최운서 씨는 저에게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으로 그녀를 묶어두려 했던 제 생각이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그 계약은 실수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화면 속 은서를 향해 말했다. 저는 최운서 씨를 사랑합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동정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히 내 여자를 해치려는 자는 그 누구든 내 손으로 파멸시킬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냉혹한 비즈니스의 장인 이사회에서
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 회장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최민혁은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되었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회의가 끝나고 태주는 은서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엘리시안 필드, 부지에 막 피어나기 시작한 유채꽃밭에 서 있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치유의 숲이 현실이 되어가는 첫걸음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 섰다. 아까 이사회에서 한 말,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모두 진심이요.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서 씨, 나 당신을 사랑하오.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당신이 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주었고 당신이 내게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 없소. 그는 주머니에서 그들의 계약서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깟 종이 쪼가리는 이제 필요 없소. 나와 진짜로 다시 시작해 주시오.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그것은 태준이 평생에 걸쳐 처음으로 꺼내 보이는 진심이자 가장 용감한 고백이었다. 은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저와 제 동생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 평생 셔치지 않고 갚으며 살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마음은 받을 수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요? 태준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지금 당신의 감정은 이 모든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생긴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책임감일 거예요. 저는 당신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자존심이 그리고 그를 향한 미안함이 그녀의 진심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가 그의 옆에 서는 것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약 기간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계약이 끝나면 저는 떠날 거예요. 그게 태준 씨를.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녀는 잔인한 말을 내뱉고 그에게서 도망치듯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 역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태준은 떠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 붙잡지 못했다.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열었지만 그 마음은 거절당했다. 기업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사랑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계약 만료일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그들의 관계 위에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거절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계약 만료일이 시한부 선고처럼 하루하루 다가오는 동안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약혼자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공식 석상에서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연인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살짝 잡은 손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지만 그 연기 속에는 차마 숨기지 못한 서로를 향한 진짜 감정이 애틋하게 배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열광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고통스러웠다. 사적인 공간에서 그들은 철저히 타인이 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마음에 다시 다가갈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은서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별을 준비해야만 했다. 은서는 조용히 자신의 떠날 채비를 했다. 미국에 있는 동생 은호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기적처럼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 계약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가 해결된 것이다. 그녀는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생의 재활치료비와 생활비로 송금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로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작은 꽃집 겸 작업실을 계약했다. 그녀는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는 자신만의 작은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모든 인수인계 서류를 밤을 새워 정리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이 담긴 곳, 그곳을 떠나는 것은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일은 더 이상 그에게 성취감을 주지 못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도 이사들의 찬사를 받아도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성공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지친 어깨를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혼자였지만 은서를 만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혼자인 것을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는 밤마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찾아 헤맸다. 그녀가 쓰던 찻잔, 그녀가 읽던 조경 잡지, 그녀가 무심코 소파 위에 벗어둔 카디건, 그 모든 것들에서 그녀의 향기가, 그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최운서라는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독한 병.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1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날 아침 일찍 은서의 휴대폰으로 계약 장음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도착했다. 완벽한 비즈니스의 마무리였다. 잠시 후 태준의 비서가 찾아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들의 첫 만남을 증명했던 계약서 원본과 계약 종료를 알리는 공식적인 서한, 그리고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1등석 항공권 몇 장이 들어있었다. 마지막까지 비즈니스적이고 마지막까지 배려 깊은 강태준다운 방식이었다. 은서는 지난 1년간 살았던 꿈처럼 화려했던 오피스텔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오피스텔 키 카드와 함께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했지만 사랑해서 떠나야만 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다.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혹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정적이 그의 심장을 올가매는 것 같았다. 그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그녀가 쓰던 방, 그녀가 앉았던 소파, 그녀와 함께 야경을 보았던 발코니, 모든 공간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쪽지를 발견했다. 짧고 사무적인 문장. 그 안에는 어떠한 미련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동생을 살리기 위한 수단, 고마운 고용주일 뿐이었을까?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 값비싼 예술품. 도시 전체가 발 아래에 있는 이 화려한 공간.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공의 증거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이 모든 것은 그저 차갑고 의미 없는 감옥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에 닿았다. 은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죽어가던 것을 살려낸 작은 로즈마리 화분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던 유일한 생명체. 태주는 천천히 화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그 작은 화분을 끌어안았다. 화분에서 나는 희미한 로즈마리 향기 속에서 그는 그녀의 향기를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단단했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을, 자신의 심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녀 없는 이 세상은 흑백의 무의미한 공간일 뿐이었다. 안 돼. 그의 입에서 절규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가지마. 은서야.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냉혹한 CEO 강태주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은 한 남자가 되어 자신의 텅 빈 왕국에서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최운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강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제국은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이 떠나자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자로서 움직이기로. 다음 날 아우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총수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라진 것이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회사를 부탁한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직접 최운서를 찾아 나섰다. 그의 첨단 정보팀도 수억 원짜리 감시 시스템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유령처럼 살았고 이제 다시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태주는 깨달았다. 그녀를 찾기 위해서는 그녀의 머리가 아닌 그녀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 할아버지의 한옥저택, 제주도의 리조트 부지, 함께 밤을 새웠던 사무실, 모든 곳에서 그녀의 흔적을 더듬었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처음부터 있었던 곳, 그녀가 돌아가고 싶어 할 유일한 곳을 떠올렸다. 그녀의 꿈과 아픔이 모두 담겨있는 서울의 낡은 동네. 그는 수행원도 없이 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면바지 차림으로 그녀의 옛 옥탑방이 있던 동네를 며칠이고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화려한 오피스텔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골목길 구석의 작은 상가 건물 앞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은서의 정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그녀의 작은 꽃집 겸 작업실이었다. 흙과 페인트가 묻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그가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생기 넘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세상을 다시 일구고 있었다. 태주는 한참 동안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자신 없이도 저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은서 씨, 그의 목소리에 페인트 붓을 들고 있던 은서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수척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여긴
어떻게 당신을 찾으러 왔소? 은서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계약은 끝났어요. 더 이상 저한테 볼 일 없으시잖아요. 계약 태준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그 지긋지긋한 계약, 내가 틀렸소. 나는 당신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소.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바보였소. 내 앞에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종이 쪼가리에 적힌 조항들만 보고 있었으니 당신 없는 내 펜트하우스는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당신 없는 내 성공은 텅 빈 숫자에 불과했소. 당신이 내 집이고 내 성공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내려놓고 있었다. 은서 씨, 나 당신을 사랑하오. 동정심도 책임감도 아니오. 그냥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소. 내가 평생을 경멸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당신이 가르쳐 주었소.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아. 난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소.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오. 아우라 건설의 CEO 강태준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 강태준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오. 내 남은 평생을 걸고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계약서 대신 작은 반지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들꽃 모양의 소박한 반지였다. 은서는 울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심, 그가 오만함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상처받기 쉬운 맨몸으로 그녀에게 다가온 순간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두려움과 자존심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1년 후 엘리시안 필드 리조트의 치유의 숲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은서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그들의 결혼식장이 되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건강을 되찾은 동생 은호와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는 강 회장,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된 김진우가 전부였다. 그들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제1조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한다. 제2조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 계약기간 영원, 위약금, 서로의 부서진 마음. 그들의 삶은 동화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다. 태준은 여전히 바쁜 CEO였지만 이전처럼 일에만 빠져 살지는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처남인 은호와 낚시를 가는 평범한 남편이 되었다. 은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경 건축가가 되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언제나 그녀의 남편과 함께 가꾸는 그들의 작은 가정이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 정원에서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태주는 비싼 셔츠에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은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태준이 등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내 인생 최고의 계약이었어. 은서는 그의 품에 기대어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돈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들의 위태로운 계약 연애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신 계약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